밤새 도로를 달렸는데 남은 건 돈이 아니라 피로뿐이었습니다. 끝까지 버티던 기사들부터 하나둘 운전대를 놓기 시작했습니다. 충격적인 건 이 일이 택시 요금이 싸서 벌어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. 택시를 살리겠다며 서울 기본 요금은 3,800원에서 4,800원으로 올랐고 심야 피크 시간에는 6,700원부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요금이 오른 뒤 이상하게도 운전석은 더 많이 비었습니다. 서울 개인 택시의 하루 운행 건수는 오히려 12,000건 넘게 줄었습니다. 손님은 더 비싼 돈을 냈지만 그 돈은 도로 위 택시를 붙잡지 못했습니다. 도대체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? 왜 돈이 더 들어온 뒤부터 택시업계는 더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? 택시는 원래 삶이 흔들린 사람에게도 마지막 선택지처럼 여겨졌습니다. 회사에서 밀려나도, 장사가 무너져도, 나이가 들어도 운전대 하나 잡으면 다시 하루를 벌 수 있었습니다. 편한 일은 아니었습니다. 하루 종일 도로 위에 앉아 있어야 했고, 취객의 말도 받아내야 했고, 손님 눈치도 봐야 했습니다. 그래도 택시에는 오래된 믿음이 있었습니다.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내가 핸들을 잡고 나가면 돈은 벌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. 개인 택시는 그 믿음의 끝판왕이었습니다. 차 한 대가 아니라 노후 보험처럼 보였습니다. 그래서 퇴직금을 털고 대출까지 받아 번호판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법인 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하루에 회사에 내야 할 돈은 부담스러웠지만 그 선만 넘기면 그때부터는 내 몫이 된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. 많이 뛰면 많이 가져간다. 단순했고 잔인했지만 적어도 이해는 되는 구조였습니다. 그러니 요금이 오르면 이 직업은 다시 살아나야 했습니다. 손님이 더 내는 만큼 기사 수입도 늘고 떠났던 기사도 돌아올 것처럼 보였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말했습니다. 택시 요금이 너무 낮았던 거 아니냐? 코로나 이후 손님이 줄어서 그런 거 아니냐? 기사들이 늙어서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 아니냐? 얼핏 들으면 다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. 실제로 요금은 오랫동안 낮다는 말이 있었고 팬데믹 이후 밤거리도 예전 같지 않았고 택시기사들의 평균 연령도 높아졌습니다. 여기까지만 보면 택시는 그냥 늙어가는 업종처럼 보입니다. 그런데 이 설명에는 치명적인 구멍이 있습니다. 요금이 낮아서 문제였다면 요금을 올린 뒤에는 적어도 기사들이 돌아와야 했습니다. 손님이 줄어서 문제였다면 남아있는 기사들은 경쟁자가 줄었으니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여야 했습니다. 고령화가 문제였다면 이 붕괴는 아주 천천히 와야 했습니다.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. 요금 인상은 기사들을 다시 운전석으로 불러오지 못했습니다. 여기서 이야기가 뒤집힙니다. 기사들을 밀어낸 건 손님이 아니었습니다. 오히려 기사들을 지켜주겠다며 만든 제도였습니다. 예전 법인 택시는 거칠었습니다. 아침에 차고지에서 차를 받는 순간 기사 머릿속에는 손님보다 먼저 떠오르는 숫자가 있었습니다. 오늘 회사에 얼마를 채워 넣어야 하는가? 그 선을 못 넘기면 하루가 무너졌고 그 선을 넘겨야 그때부터 겨우 내 돈이 됐습니다. 그래서 기사들은 욕을 먹어도 새벽까지 달렸고 취객을 태우고도 웃었고 몸이 망가져도 핸들을 놓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이 잔인한 구조를 없애겠다며 새로운 제도가 들어옵니다. 이름은 전액관리제. 손님에게 받은 돈은 전부 회사에 넣고 기사는 월급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. 말만 들으면 드디어 택시기사도 안정적인 월급쟁이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. 그런데 월급날 기사들은 이상한 명세서를 받았습니다. 산학금은 없어졌다는데 명세서 안에는 또 다른 산학금이 숨어 있었습니다. 회사는 말했습니다. 이제 회사에 돈을 갖다 바칠 필요는 없다. 대신 이만큼 못 벌어오면 월급에서 빠진다. 이름은 월급제였지만 계산은 여전히 산학금이었습니다. 더 잔인한 건 여기서부터였습니다. 예전에는 죽어라 뛰면 그래도 내 몫이 조금은 커졌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아무리 뛰어도 위는 막혀있고 하루라도 삐끗하면 아래만 꺼졌습니다. 산학금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. 기사 눈앞에서 사라진 척하다가 월급 명세서 안으로 도망간 겁니다. 문제는 기사 수입이 줄었다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. 더 이상한 건 그 돈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. 한 보도에서 서울의 한 택시회사 급여 체계를 기준으로 모의 계산해보면 예전에는 한 달에 280만 원을 손해주던 기사가 월급제로는 238만 원을 받는 구조가 됐습니다. 매달 40만 원가량이 사라지는 계산이었습니다. 같은 조건에서 회사가 가져가는 몫은 360만 원에서 450만 원 넘게 커졌습니다. 손님은 더 냈고 기사는 덜 받았습니다.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하나였습니다. 그 사이에서 누가 더 가져갔느냐는 겁니다. 기사 보호라는 말 뒤에서 돈의 방향은 기사 쪽이 아니라 회사 장부 쪽으로 틀어지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건 장부 위의 숫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.
누군가는 그 차이를 몸으로 대신 갚고 있었습니다. 한 법인 택시 기사는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며 완전한 월급제를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혼자 피켓을 들었습니다. 제도는 이미 바뀌었다는데 왜 현실은 그대로냐고 묻던 사람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는 그 1인 시위 도중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고 열흘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. 법이 바뀐 자리와 매일 아침 차고지로 출근하는 사람 사이에 너무 큰 거리가 있었던 겁니다. 그 사건이 던진 질문은 하나였습니다. 이렇게까지 버텨야 한다면 누가 끝까지 운전석에 남을까? 그리고 먼저 떠난 건 가장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. 같은 새벽, 어제까지 택시 핸들을 잡던 사람이 오늘은 오토바이 뒤에 배달통을 싣습니다. 헬멧을 쓰고 앱을 켜고 첫 콜을 잡아 골목으로 들어갑니다. 택시가 힘들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. 더 큰 문제는 비교였습니다. 택시 안에서는 오늘 하루가 얼마짜리였는지 끝까지 흐릿했습니다. 손님이 카드로 찍고 내린 돈은 있었지만 그 돈이 내 손에 어떻게 남는지는 월급날이 되어야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배달 앱은 달랐습니다. 한 건 뛰면 얼마, 비 오면 얼마, 밤에 뛰면 얼마가 화면에 바로 찍혔습니다. 실제로 움직인 건 오히려 몸이 버티고 밤길을 달릴 수 있고 하루 12시간을 채울 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. 택시 안에서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택시 밖에 계산기를 두드린 겁니다. 여기서 고령화 이야기가 뒤집힙니다. 많이 달릴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빠져나가고 떠나기 어려운 사람들만 운전석에 남았습니다. 고령화는 원인이 아니라 빠져나간 자리 위에 남은 흔적이었습니다. 운전석 하나가 비는 순간 회사는 단순히 기사 한 명을 잃는 게 아니었습니다. 그 사람이 매일 채워넣던 돈통 하나가 같이 사라졌습니다. 기사들이 빠져나가자 택시 회사는 더 이상 회사처럼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. 겉으로는 이상했습니다. 장부만 보면 회사 매출은 오히려 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. 손님이 낸 운임 전체가 회사 매출로 잡히니까 택시는 덜 굴러가는데도 숫자 위의 회사는 더 커져 보였습니다. 그런데 차고지에 가보면 완전히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. 회사에 따라 택시가 10대 서 있어도 아침에 실제로 나가는 차는 서너 대뿐이었습니다. 나머지는 손님이 없어서 멈춘 차가 아니었습니다. 굴릴 사람이 없어서 먼지만 쌓이는 타였습니다. 장부 위에서는 회사가 커졌는데 차고지 바닥에서는 택시가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. 더 무서운 건 숫자 위에 덩치가 커진 만큼 세금과 비용은 따라붙고 실제 현금은 말라갔다는 겁니다. 연료비도 차량 유지비도 월급제 인력 비용도 한꺼번에 회사를 눌렀습니다. 경기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한 한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택시회사 111곳의 평균 부채 비율은 1000%를 넘었습니다. 자기 돈 10,000원으로 빚 10만 원을 떠안고 버티는 꼴이었습니다. 이건 회사가 힘들다는 말로 끝나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. 차고지에 줄지어선 빈 택시들이 이미 다음 밤에 배차 가능한 택시가 없습니다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. 가까스로 도로에 남은 기사들도 예전처럼 자유롭게 손님을 태울 수는 없었습니다. 예전에는 역 앞에 서 있으면 손님이 보였습니다. 병원 앞, 술집 골목, 터미널 앞에 차를 대면 누군가는 손을 들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순간 손님은 길가에서 사라지고 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밤에 돈 드는 콜도 앱 안에 있었고 급한 손님도 앱 안에 있었고 택시를 잡지 못해 발을 구르는 사람도 길 위가 아니라 휴대폰 화면 안에 있었습니다. 기사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사라진 겁니다. 앱 안으로 들어가면 플랫폼의 룰과 비용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고 앱 밖으로 나오면 손님 자체를 만나기 어려웠습니다. 예전에는 도로가 일터였지만 이제는 앱이 길목이 됐습니다. 택시는 여전히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돈 되는 손님을 만나는 문은 도로가 아니라 휴대폰 화면 안에 생겨버린 겁니다. 법인 택시와 남은 기사들의 문제가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일 때 개인 택시는 더 이상한 덫에 걸려 있었습니다. 법인 택시는 사람이 빠져나가 차가 멈췄지만 개인 택시는 반대로 쉽게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. 개인 택시 번호판은 한때 노후를 지켜줄 자산처럼 보였습니다. 퇴직금에 대출까지 얹어 산 사람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번호판 값이 1억 원을 훌쩍 넘고 지역에 따라 2억 원 안팎까지 올라간 순간 그 번호판은 자산이 아니라 족쇄가 됐습니다. 팔고 나가려 해도 계산이 맞지 않고 버티려 해도 예전만큼 남지 않습니다.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배달로 갔고 새로 들어올 사람은 택시를 계산기에서 지웠습니다. 그런데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더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. 이미 들어간 돈 때문에 움직일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. 법인 택시는 사람이 빠져 멈췄고 개인 택시는 돈이 묶여 멈추지 못했습니다. 여기까지 오면 가장 쉬운 처방이 떠오릅니다.
그럼 돈을 더 넣으면 되지 않을까? 요금을 한 번 더 올리고 지원금을 더 넣으면 다시 굴러가지 않을까?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돈을 더 붓는다고 막히는 구멍이 아닙니다. 무서운 건 이 구조가 누가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스스로 다음 붕괴를 부른다는 겁니다. 택시가 안 잡히면 승객은 앱을 닫고 승객이 줄면 회사는 차를 더 세워둡니다. 차가 멈출수록 새 기사는 더 들어오지 않습니다. 그렇게 하나씩 비어가는 운전석은 결국 누군가의 휴대폰 화면에 같은 문장으로 돌아옵니다. 주변에 배차 가능한 택시가 없습니다. 이 이야기가 남일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는 택시를 매일 타지 않는 사람도 언젠가는 한 번쯤 택시가 꼭 필요한 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. 부모님이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하는 밤, 아이가 늦게 끝나 집에 와야 하는 밤, 술자리가 끝나고 더 이상 버스도 지하철도 없는 밤. 그때 우리는 택시가 당연히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조금 비싸도 오겠지. 호출하면 누군가는 잡히겠지. 그런데 그 밤에 끝내 아무 차도 오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애보류가 아닙니다.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마지막 이동수단이 이미 조용히 비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. 여러분은 최근에 택시가 안 잡혀서 길에 서 있던 적 언제였나요? 그날 화면에 찍힌 요금은 얼마였고 결국 어떻게 돌아가셨나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 밤새 도로를 달렸는데 남은 건 돈이 아니라 피로뿐이었습니다. 끝까지 버티던 기사들부터 하나둘 운전대를 놓기 시작했습니다. 충격적인 건 이 일이 택시 요금이 싸서 벌어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. 택시를 살리겠다며 서울 기본 요금은 3,800원에서 4,800원으로 올랐고 심야 피크 시간에는 6,700원부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요금이 오른 뒤 이상하게도 운전석은 더 많이 비었습니다. 서울 개인 택시의 하루 운행 건수는 오히려 12,000건 넘게 줄었습니다. 손님은 더 비싼 돈을 냈지만 그 돈은 도로 위 택시를 붙잡지 못했습니다. 도대체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? 왜 돈이 더 들어온 뒤부터 택시업계는 더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? 택시는 원래 삶이 흔들린 사람에게도 마지막 선택지처럼 여겨졌습니다. 회사에서 밀려나도 장사가 무너져도 나이가 들어도 운전대 하나 잡으면 다시 하루를 벌 수 있었습니다. 편한 일은 아니었습니다. 하루 종일 도로 위에 앉아 있어야 했고 취객의 말도 받아내야 했고 손님 눈치도 봐야 했습니다. 그래도 택시에는 오래된 믿음이 있었습니다.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내가 핸들을 잡고 나가면 돈은 벌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. 개인 택시는 그 믿음의 끝판왕이었습니다. 차 한 대가 아니라 노후 보험처럼 보였습니다. 그래서 퇴직금을 털고 대출까지 받아 번호판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법인 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하루에 회사에 내야 할 돈은 부담스러웠지만 그 선만 넘기면 그때부터는 내 몫이 된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. 많이 뛰면 많이 가져간다. 단순했고 잔인했지만 적어도 이해는 되는 구조였습니다. 그러니 요금이 오르면 이 직업은 다시 살아나야 했습니다. 손님이 더 내는 만큼 기사 수입도 늘고 떠났던 기사도 돌아올 것처럼 보였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말했습니다. 택시 요금이 너무 낮았던 거 아니냐? 코로나 이후 손님이 줄어서 그런 거 아니냐? 기사들이 늙어서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 아니냐? 얼핏 들으면 다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. 실제로 요금은 오랫동안 낮다는 말이 있었고 팬데믹 이후 밤거리도 예전 같지 않았고 택시기사들의 평균 연령도 높아졌습니다. 여기까지만 보면 택시는 그냥 늙어가는 업종처럼 보입니다. 그런데 이 설명에는 치명적인 구멍이 있습니다. 요금이 낮아서 문제였다면 요금을 올린 뒤에는 적어도 기사들이 돌아와야 했습니다. 손님이 줄어서 문제였다면 남아있는 기사들은 경쟁자가 줄었으니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여야 했습니다. 고령화가 문제였다면 이 붕괴는 아주 천천히 와야 했습니다.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. 요금 인상은 기사들을 다시 운전석으로 불러오지 못했습니다. 여기서 이야기가 뒤집힙니다. 기사들을 밀어낸 건 손님이 아니었습니다. 오히려 기사들을 지켜주겠다며 만든 제도였습니다. 예전 법인 택시는 거칠었습니다. 아침에 차고지에서 차를 받는 순간 기사 머릿속에는 손님보다 먼저 떠오르는 숫자가 있었습니다. 오늘 회사에 얼마를 채워 넣어야 하는가? 그 선을 못 넘기면 하루가 무너졌고 그 선을 넘겨야 그때부터 겨우 내 돈이 됐습니다. 그래서 기사들은 욕을 먹어도 새벽까지 달렸고 취객을 태우고도 웃었고 몸이 망가져도 핸들을 놓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이 잔인한 구조를 없애겠다며 새로운 제도가 들어옵니다. 이름은 전액관리제. 손님에게 받은 돈은 전부 회사에 넣고 기사는 월급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. 말만 들으면 드디어 택시기사도 안정적인 월급쟁이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.
그런데 월급날 기사들은 이상한 명세서를 받았습니다. 산학금은 없어졌다는데 명세서 안에는 또 다른 산학금이 숨어 있었습니다. 회사는 말했습니다. 이제 회사에 돈을 갖다 바칠 필요는 없다. 대신 이만큼 못 벌어오면 월급에서 빠진다. 이름은 월급제였지만 계산은 여전히 산학금이었습니다. 더 잔인한 건 여기서부터였습니다. 예전에는 죽어라 뛰면 그래도 내 몫이 조금은 커졌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아무리 뛰어도 위는 막혀있고 하루라도 삐끗하면 아래만 꺼졌습니다. 산학금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. 기사 눈앞에서 사라진 척 하다가 월급 명세서 안으로 도망간 겁니다. 문제는 기사 수입이 줄었다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. 더 이상한 건 그 돈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. 한 보도에서 서울의 한 택시회사 급여 체계를 기준으로 모의 계산해보면 예전에는 한 달에 280만 원을 손해주던 기사가 월급제로는 238만 원을 받는 구조가 됐습니다. 매달 40만 원가량이 사라지는 계산이었습니다. 같은 조건에서 회사가 가져가는 몫은 360만 원에서 450만 원 넘게 커졌습니다. 손님은 더 냈고 기사는 덜 받았습니다.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하나였습니다. 그 사이에서 누가 더 가져갔느냐는 겁니다. 기사 보호라는 말 뒤에서 돈의 방향은 기사 쪽이 아니라 회사 장부 쪽으로 틀어지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건 장부 위의 숫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. 누군가는 그 차이를 몸으로 대신 갚고 있었습니다. 한 법인 택시 기사는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며 완전한 월급제를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혼자 피켓을 들었습니다. 제도는 이미 바뀌었다는데 왜 현실은 그대로냐고 묻던 사람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는 그 1인 시위 도중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고 열흘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. 법이 바뀐 자리와 매일 아침 차고지로 출근하는 사람 사이에 너무 큰 거리가 있었던 겁니다. 그 사건이 던진 질문은 하나였습니다. 이렇게까지 버텨야 한다면 누가 끝까지 운전석에 남을까? 그리고 먼저 떠난 건 가장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. 같은 새벽, 어제까지 택시 핸들을 잡던 사람이 오늘은 오토바이 뒤에 배달통을 싣습니다. 헬멧을 쓰고 앱을 켜고 첫 콜을 잡아 골목으로 들어갑니다. 택시가 힘들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. 더 큰 문제는 비교였습니다. 택시 안에서는 오늘 하루가 얼마짜리였는지 끝까지 흐릿했습니다. 손님이 카드로 찍고 내린 돈은 있었지만 그 돈이 내 손에 어떻게 남는지는 월급날이 되어야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배달 앱은 달랐습니다. 한 건 뛰면 얼마, 비 오면 얼마, 밤에 뛰면 얼마가 화면에 바로 찍혔습니다. 실제로 움직인 건 오히려 몸이 버티고 밤길을 달릴 수 있고 하루 12시간을 채울 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. 택시 안에서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택시 밖의 계산기를 두드린 겁니다. 여기서 보령화 이야기가 뒤집힙니다. 많이 달릴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빠져나가고 떠나기 어려운 사람들만 운전석에 남았습니다. 보령화는 원인이 아니라 빠져나간 자리 위에 남은 흔적이었습니다. 운전석 하나가 비는 순간 회사는 단순히 기사 한 명을 잃는 게 아니었습니다. 그 사람이 매일 채워넣던 돈통 하나가 같이 사라졌습니다. 기사들이 빠져나가자 택시회사는 더 이상 회사처럼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. 겉으로는 이상했습니다. 장부만 보면 회사 매출은 오히려 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. 손님이 낸 운임 전체가 회사 매출로 잡히니까 택시는 덜 불러가는데도 숫자 위의 회사는 더 커져 보였습니다. 그런데 차고지에 가보면 완전히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. 회사에 따라 택시가 10대 서 있어도 아침에 실제로 나가는 차는 서너 대뿐이었습니다. 나머지는 손님이 없어서 멈춘 차가 아니었습니다. 굴릴 사람이 없어서 먼지만 쌓이는 타였습니다. 장부 위에서는 회사가 커졌는데 차고지 바닥에서는 택시가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. 더 무서운 건 숫자 위에 덩치가 커진 만큼 세금과 비용은 따라붙고 실제 현금은 말라갔다는 겁니다. 연료비도, 차량 유지비도, 월급제 인력 비용도 한꺼번에 회사를 눌렀습니다. 경기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한 한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택시회사 111곳의 평균 부채 비율은 1000%를 넘었습니다. 자기 돈 10,000원으로 빚 10만 원을 떠안고 버티는 꼴이었습니다. 이건 회사가 힘들다는 말로 끝나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. 차고지에 줄지어선 빈 택시들이 이미 다음 밤에 배차 가능한 택시가 없습니다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. 가까스로 도로에 남은 기사들도 예전처럼 자유롭게 손님을 태울 수는 없었습니다. 예전에는 역 앞에 서 있으면 손님이 보였습니다. 병원 앞, 술집 골목, 터미널 앞에 차를 대면 누군가는 손을 들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순간 손님은 길가에서 사라지고 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밤에 돈 드는 콜도 앱 안에 있었고 급한 손님도 앱 안에 있었고
택시를 잡지 못해 발을 구르는 사람도 길 위가 아니라 휴대폰 화면 안에 있었습니다. 기사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사라진 겁니다. 앱 안으로 들어가면 플랫폼의 룰과 비용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고 앱 밖으로 나오면 손님 자체를 만나기 어려웠습니다. 예전에는 도로가 일터였지만 이제는 앱이 길목이 됐습니다. 택시는 여전히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돈 되는 손님을 만나는 문은 도로가 아니라 휴대폰 화면 안에 생겨버린 겁니다. 법인 택시와 남은 기사들의 문제가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일 때 개인 택시는 더 이상한 덫에 걸려 있었습니다. 법인 택시는 사람이 빠져나가 차가 멈췄지만 개인 택시는 반대로 쉽게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. 개인 택시 번호판은 한때 노후를 지켜줄 자산처럼 보였습니다. 퇴직금에 대출까지 얹어 산 사람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번호판 값이 1억 원을 훌쩍 넘고 지역에 따라 2억 원 안팎까지 올라간 순간 그 번호판은 자산이 아니라 족쇄가 됐습니다. 팔고 나가려 해도 계산이 맞지 않고 버티려 해도 예전만큼 남지 않습니다.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배달로 갔고 새로 들어올 사람은 택시를 계산기에서 지웠습니다. 그런데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더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. 이미 들어간 돈 때문에 움직일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. 법인 택시는 사람이 빠져 멈췄고 개인 택시는 돈이 묶여 멈추지 못했습니다. 여기까지 오면 가장 쉬운 처방이 떠오릅니다. 그럼 돈을 더 넣으면 되지 않을까? 요금을 한 번 더 올리고 지원금을 더 넣으면 다시 굴러가지 않을까?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돈을 더 붓는다고 막히는 구멍이 아닙니다. 무서운 건 이 구조가 누가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스스로 다음 붕괴를 부른다는 겁니다. 택시가 안 잡히면 승객은 앱을 닫고 승객이 줄면 회사는 차를 더 세워둡니다. 차가 멈출수록 새 기사는 더 들어오지 않습니다. 그렇게 하나씩 비어가는 운전석은 결국 누군가의 휴대폰 화면에 같은 문장으로 돌아옵니다. 주변에 배차 가능한 택시가 없습니다. 이 이야기가 남일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는 택시를 매일 타지 않는 사람도 언젠가는 한 번쯤 택시가 꼭 필요한 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. 부모님이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하는 밤, 아이가 늦게 끝나 집에 와야 하는 밤, 술자리가 끝나고 더 이상 버스도 지하철도 없는 밤. 그때 우리는 택시가 당연히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조금 비싸도 오겠지. 호출하면 누군가는 잡히겠지. 그런데 그 밤에 끝내 아무 차도 오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애보류가 아닙니다.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마지막 이동수단이 이미 조용히 비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. 여러분은 최근에 택시가 안 잡혀서 길에 서 있던 적 언제였나요? 그날 화면에 찍힌 요금은 얼마였고 결국 어떻게 돌아가셨나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 밤새 도로를 달렸는데 남은 건 돈이 아니라 피로뿐이었습니다. 끝까지 버티던 기사들부터 하나둘 운전대를 놓기 시작했습니다. 충격적인 건 이 일이 택시 요금이 싸서 벌어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. 택시를 살리겠다며 서울 기본 요금은 3,800원에서 4,800원으로 올랐고 심야 피크 시간에는 6,700원부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요금이 오른 뒤 이상하게도 운전석은 더 많이 비었습니다. 서울 개인 택시의 하루 운행 건수는 오히려 12,000건 넘게 줄었습니다. 손님은 더 비싼 돈을 냈지만 그 돈은 도로 위 택시를 붙잡지 못했습니다. 도대체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? 왜 돈이 더 들어온 뒤부터 택시업계는 더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? 택시는 원래 삶이 흔들린 사람에게도 마지막 선택지처럼 여겨졌습니다. 회사에서 밀려나도 장사가 무너져도 나이가 들어도 운전대 하나 잡으면 다시 하루를 벌 수 있었습니다. 편한 일은 아니었습니다. 하루 종일 도로 위에 앉아 있어야 했고 취객의 말도 받아내야 했고 손님 눈치도 봐야 했습니다. 그래도 택시에는 오래된 믿음이 있었습니다.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내가 핸들을 잡고 나가면 돈은 벌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. 개인 택시는 그 믿음의 끝판왕이었습니다. 차 한 대가 아니라 노후 보험처럼 보였습니다. 그래서 퇴직금을 털고 대출까지 받아 번호판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법인 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하루에 회사에 내야 할 돈은 부담스러웠지만 그 선만 넘기면 그때부터는 내 몫이 된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. 많이 뛰면 많이 가져간다. 단순했고 잔인했지만 적어도 이해는 되는 구조였습니다. 그러니 요금이 오르면 이 직업은 다시 살아나야 했습니다. 손님이 더 내는 만큼 기사 수입도 늘고 떠났던 기사도 돌아올 것처럼 보였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말했습니다. 택시 요금이 너무 낮았던 거 아니냐? 코로나 이후 손님이 줄어서 그런 거 아니냐? 기사들이 늙어서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 아니냐? 얼핏 들으면 다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. 실제로 요금은 오랫동안 낮다는 말이 있었고
팬데믹 이후 밤거리도 예전 같지 않았고 택시기사들의 평균 연령도 높아졌습니다. 여기까지만 보면 택시는 그냥 늙어가는 업종처럼 보입니다. 그런데 이 설명에는 치명적인 구멍이 있습니다. 요금이 낮아서 문제였다면 요금을 올린 뒤에는 적어도 기사들이 돌아와야 했습니다. 손님이 줄어서 문제였다면 남아있는 기사들은 경쟁자가 줄었으니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여야 했습니다. 고령화가 문제였다면 이 붕괴는 아주 천천히 와야 했습니다.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. 요금 인상은 기사들을 다시 운전석으로 불러오지 못했습니다. 여기서 이야기가 뒤집힙니다. 기사들을 밀어낸 건 손님이 아니었습니다. 오히려 기사들을 지켜주겠다며 만든 제도였습니다. 예전 법인 택시는 거칠었습니다. 아침에 차고지에서 차를 받는 순간 기사 머릿속에는 손님보다 먼저 떠오르는 숫자가 있었습니다. 오늘 회사에 얼마를 채워 넣어야 하는가? 그 선을 못 넘기면 하루가 무너졌고 그 선을 넘겨야 그때부터 겨우 내 돈이 됐습니다. 그래서 기사들은 욕을 먹어도 새벽까지 달렸고 취객을 태우고도 웃었고 몸이 망가져도 핸들을 놓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이 잔인한 구조를 없애겠다며 새로운 제도가 들어옵니다. 이름은 전액관리제. 손님에게 받은 돈은 전부 회사에 넣고 기사는 월급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. 말만 들으면 드디어 택시기사도 안정적인 월급쟁이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. 그런데 월급날 기사들은 이상한 명세서를 받았습니다. 산학금은 없어졌다는데 명세서 안에는 또 다른 산학금이 숨어 있었습니다. 회사는 말했습니다. 이제 회사에 돈을 갖다 바칠 필요는 없다. 대신 이만큼 못 벌어오면 월급에서 빠진다. 이름은 월급제였지만 계산은 여전히 산합금이었습니다. 더 잔인한 건 여기서부터였습니다. 예전에는 죽어라 뛰면 그래도 내 몫이 조금은 커졌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아무리 뛰어도 위는 막혀있고 하루라도 삐끗하면 아래만 꺼졌습니다. 산합금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. 기사 눈앞에서 사라진 척하다가 월급 명세서 안으로 도망간 겁니다. 문제는 기사 수입이 줄었다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. 더 이상한 건 그 돈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. 한 보도에서 서울의 한 택시회사 급여 체계를 기준으로 모의 계산해보면 예전에는 한 달에 280만 원을 손해주던 기사가 월급제로는 238만 원을 받는 구조가 됐습니다. 매달 40만 원가량이 사라지는 계산이었습니다. 같은 조건에서 회사가 가져가는 몫은 360만 원에서 450만 원 넘게 커졌습니다. 손님은 더 냈고 기사는 덜 받았습니다.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하나였습니다. 그 사이에서 누가 더 가져갔느냐는 겁니다. 기사 보호라는 말 뒤에서 돈의 방향은 기사 쪽이 아니라 회사 장부 쪽으로 틀어지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건 장부 위의 숫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. 누군가는 그 차이를 몸으로 대신 갚고 있었습니다. 한 법인 택시 기사는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며 완전한 월급제를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혼자 피켓을 들었습니다. 제도는 이미 바뀌었다는데 왜 현실은 그대로냐고 묻던 사람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는 그 1인 시위 도중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고 열흘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. 법이 바뀐 자리와 매일 아침 차고지로 출근하는 사람 사이에 너무 큰 거리가 있었던 겁니다. 그 사건이 던진 질문은 하나였습니다. 이렇게까지 버텨야 한다면 누가 끝까지 운전석에 남을까? 그리고 먼저 떠난 건 가장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. 같은 새벽, 어제까지 택시 핸들을 잡던 사람이 오늘은 오토바이 뒤에 배달통을 싣습니다. 헬멧을 쓰고 앱을 켜고 첫 콜을 잡아 골목으로 들어갑니다. 택시가 힘들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. 더 큰 문제는 비교였습니다. 택시 안에서는 오늘 하루가 얼마짜리였는지 끝까지 흐릿했습니다. 손님이 카드로 찍고 내린 돈은 있었지만 그 돈이 내 손에 어떻게 남는지는 월급날이 되어야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배달 앱은 달랐습니다. 한 건 뛰면 얼마, 비 오면 얼마, 밤에 뛰면 얼마가 화면에 바로 찍혔습니다. 실제로 움직인 건 오히려 몸이 버티고 밤길을 달릴 수 있고 하루 12시간을 채울 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. 택시 안에서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택시 밖의 계산기를 두드린 겁니다. 여기서 고령화 이야기가 뒤집힙니다. 많이 달릴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빠져나가고 떠나기 어려운 사람들만 운전석에 남았습니다. 고령화는 원인이 아니라 빠져나간 자리 위에 남은 흔적이었습니다. 운전석 하나가 비는 순간 회사는 단순히 기사 한 명을 잃는 게 아니었습니다. 그 사람이 매일 채워넣던 돈통 하나가 같이 사라졌습니다. 기사들이 빠져나가자 택시회사는 더 이상 회사처럼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. 겉으로는 이상했습니다. 장부만 보면 회사 매출은 오히려 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. 손님이 낸 운임 전체가 회사 매출로 잡히니까 택시는 덜 불러가는데도
숫자 위의 회사는 더 커져 보였습니다. 그런데 차고지에 가보면 완전히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. 회사에 따라 택시가 10대 서 있어도 아침에 실제로 나가는 차는 서너 대뿐이었습니다. 나머지는 손님이 없어서 멈춘 차가 아니었습니다. 굴릴 사람이 없어서 먼지만 쌓이는 타였습니다. 장부 위에서는 회사가 커졌는데 차고지 바닥에서는 택시가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. 더 무서운 건 숫자 위에 덩치가 커진 만큼 세금과 비용은 따라붙고 실제 현금은 말라갔다는 겁니다. 연료비도, 차량 유지비도, 월급제 인력 비용도 한꺼번에 회사를 눌렀습니다. 경기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한 한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택시회사 111곳의 평균 부채 비율은 1000%를 넘었습니다. 자기 돈 10,000원으로 빚 10만 원을 떠안고 버티는 꼴이었습니다. 이건 회사가 힘들다는 말로 끝나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. 차고지에 줄지어선 빈 택시들이 이미 다음 밤에 배차 가능한 택시가 없습니다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. 가까스로 도로에 남은 기사들도 예전처럼 자유롭게 손님을 태울 수는 없었습니다. 예전에는 역 앞에 서 있으면 손님이 보였습니다. 병원 앞, 술집 골목, 터미널 앞에 차를 대면 누군가는 손을 들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순간 손님은 길가에서 사라지고 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밤에 돈 드는 콜도 앱 안에 있었고 급한 손님도 앱 안에 있었고 택시를 잡지 못해 발을 구르는 사람도 길 위가 아니라 휴대폰 화면 안에 있었습니다. 기사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사라진 겁니다. 앱 안으로 들어가면 플랫폼의 룰과 비용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고 앱 밖으로 나오면 손님 자체를 만나기 어려웠습니다. 예전에는 도로가 일터였지만 이제는 앱이 길목이 됐습니다. 택시는 여전히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돈 되는 손님을 만나는 문은 도로가 아니라 휴대폰 화면 안에 생겨버린 겁니다. 법인 택시와 남은 기사들의 문제가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일 때 개인 택시는 더 이상한 덫에 걸려 있었습니다. 법인 택시는 사람이 빠져나가 차가 멈췄지만 개인 택시는 반대로 쉽게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. 개인 택시 번호판은 한때 노후를 지켜줄 자산처럼 보였습니다. 퇴직금에 대출까지 얹어 산 사람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번호판 값이 1억 원을 훌쩍 넘고 지역에 따라 2억 원 안팎까지 올라간 순간 그 번호판은 자산이 아니라 족쇄가 됐습니다. 팔고 나가려 해도 계산이 맞지 않고 버티려 해도 예전만큼 남지 않습니다.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배달로 갔고 새로 들어올 사람은 택시를 계산기에서 지웠습니다. 그런데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더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. 이미 들어간 돈 때문에 움직일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. 법인 택시는 사람이 빠져 멈췄고 개인 택시는 돈이 묶여 멈추지 못했습니다. 여기까지 오면 가장 쉬운 처방이 떠오릅니다. 그럼 돈을 더 넣으면 되지 않을까? 요금을 한 번 더 올리고 지원금을 더 넣으면 다시 굴러가지 않을까?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돈을 더 붓는다고 막히는 구멍이 아닙니다. 무서운 건 이 구조가 누가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스스로 다음 붕괴를 부른다는 겁니다. 택시가 안 잡히면 승객은 앱을 닫고 승객이 줄면 회사는 차를 더 세워둡니다. 차가 멈출수록 새 기사는 더 들어오지 않습니다. 그렇게 하나씩 비어가는 운전석은 결국 누군가의 휴대폰 화면에 같은 문장으로 돌아옵니다. 주변에 배차 가능한 택시가 없습니다. 이 이야기가 남일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는 택시를 매일 타지 않는 사람도 언젠가는 한 번쯤 택시가 꼭 필요한 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. 부모님이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하는 밤, 아이가 늦게 끝나 집에 와야 하는 밤, 술자리가 끝나고 더 이상 버스도 지하철도 없는 밤. 그때 우리는 택시가 당연히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조금 비싸도 오겠지. 호출하면 누군가는 잡히겠지. 그런데 그 밤에 끝내 아무 차도 오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애보류가 아닙니다.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마지막 이동수단이 이미 조용히 비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. 여러분은 최근에 택시가 안 잡혀서 길에 서 있던 적 언제였나요? 그날 화면에 찍힌 요금은 얼마였고 결국 어떻게 돌아가셨나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 밤새 도로를 달렸는데 남은 건 돈이 아니라 피로뿐이었습니다. 끝까지 버티던 기사들부터 하나둘 운전대를 놓기 시작했습니다. 충격적인 건 이 일이 택시 요금이 싸서 벌어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. 택시를 살리겠다며 서울 기본 요금은 3,800원에서 4,800원으로 올랐고 심야 피크 시간에는 6,700원부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요금이 오른 뒤 이상하게도 운전석은 더 많이 비었습니다. 서울 개인 택시의 하루 운행 건수는 오히려 12,000건 넘게 줄었습니다. 손님은 더 비싼 돈을 냈지만 그 돈은 도로 위 택시를 붙잡지 못했습니다. 도대체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? 왜 돈이 더 들어온 뒤부터
택시업계는 더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? 택시는 원래 삶이 흔들린 사람에게도 마지막 선택지처럼 여겨졌습니다. 회사에서 밀려나도, 장사가 무너져도, 나이가 들어도 운전대 하나 잡으면 다시 하루를 벌 수 있었습니다. 편한 일은 아니었습니다. 하루 종일 도로 위에 앉아 있어야 했고, 취객의 말도 받아내야 했고, 손님 눈치도 봐야 했습니다. 그래도 택시에는 오래된 믿음이 있었습니다.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내가 핸들을 잡고 나가면 돈은 벌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. 개인 택시는 그 믿음의 끝판왕이었습니다. 차 한 대가 아니라 노후 보험처럼 보였습니다. 그래서 퇴직금을 털고 대출까지 받아 번호판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법인 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하루에 회사에 내야 할 돈은 부담스러웠지만 그 선만 넘기면 그때부터는 내 몫이 된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. 많이 뛰면 많이 가져간다. 단순했고 잔인했지만 적어도 이해는 되는 구조였습니다. 그러니 요금이 오르면 이 직업은 다시 살아나야 했습니다. 손님이 더 내는 만큼 기사 수입도 늘고 떠났던 기사도 돌아올 것처럼 보였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말했습니다. 택시 요금이 너무 낮았던 거 아니냐? 코로나 이후 손님이 줄어서 그런 거 아니냐? 기사들이 늙어서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 아니냐? 얼핏 들으면 다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. 실제로 요금은 오랫동안 낮다는 말이 있었고 팬데믹 이후 밤거리도 예전 같지 않았고 택시기사들의 평균 연령도 높아졌습니다. 여기까지만 보면 택시는 그냥 늙어가는 업종처럼 보입니다. 그런데 이 설명에는 치명적인 구멍이 있습니다. 요금이 낮아서 문제였다면 요금을 올린 뒤에는 적어도 기사들이 돌아와야 했습니다. 손님이 줄어서 문제였다면 남아있는 기사들은 경쟁자가 줄었으니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여야 했습니다. 고령화가 문제였다면 이 붕괴는 아주 천천히 와야 했습니다.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. 요금 인상은 기사들을 다시 운전석으로 불러오지 못했습니다. 여기서 이야기가 뒤집힙니다. 기사들을 밀어낸 건 손님이 아니었습니다. 오히려 기사들을 지켜주겠다며 만든 제도였습니다. 예전 법인 택시는 거칠었습니다. 아침에 차고지에서 차를 받는 순간 기사 머릿속에는 손님보다 먼저 떠오르는 숫자가 있었습니다. 오늘 회사에 얼마를 채워 넣어야 하는가? 그 선을 못 넘기면 하루가 무너졌고 그 선을 넘겨야 그때부터 겨우 내 돈이 됐습니다. 그래서 기사들은 욕을 먹어도 새벽까지 달렸고 취객을 태우고도 웃었고 몸이 망가져도 핸들을 놓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이 잔인한 구조를 없애겠다며 새로운 제도가 들어옵니다. 이름은 전액관리제. 손님에게 받은 돈은 전부 회사에 넣고 기사는 월급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. 말만 들으면 드디어 택시기사도 안정적인 월급쟁이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. 그런데 월급날 기사들은 이상한 명세서를 받았습니다. 산학금은 없어졌다는데 명세서 안에는 또 다른 산학금이 숨어 있었습니다. 회사는 말했습니다. 이제 회사에 돈을 갖다 바칠 필요는 없다. 대신 이만큼 못 벌어오면 월급에서 빠진다. 이름은 월급제였지만 계산은 여전히 산합금이었습니다. 더 잔인한 건 여기서부터였습니다. 예전에는 죽어라 뛰면 그래도 내 몫이 조금은 커졌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아무리 뛰어도 위는 막혀있고 하루라도 삐끗하면 아래만 꺼졌습니다. 산합금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. 기사 눈앞에서 사라진 척하다가 월급 명세서 안으로 도망간 겁니다. 문제는 기사 수입이 줄었다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. 더 이상한 건 그 돈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. 한 보도에서 서울의 한 택시회사 급여 체계를 기준으로 모의 계산해보면 예전에는 한 달에 280만 원을 손해주던 기사가 월급제로는 238만 원을 받는 구조가 됐습니다. 매달 40만 원가량이 사라지는 계산이었습니다. 같은 조건에서 회사가 가져가는 몫은 360만 원에서 450만 원 넘게 커졌습니다. 손님은 더 냈고 기사는 덜 받았습니다.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하나였습니다. 그 사이에서 누가 더 가져갔느냐는 겁니다. 기사 보호라는 말 뒤에서 돈의 방향은 기사 쪽이 아니라 회사 장부 쪽으로 틀어지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건 장부 위의 숫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. 누군가는 그 차이를 몸으로 대신 갚고 있었습니다. 한 법인 택시 기사는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며 완전한 월급제를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혼자 피켓을 들었습니다. 제도는 이미 바뀌었다는데 왜 현실은 그대로냐고 묻던 사람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는 그 1인 시위 도중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고 열흘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. 법이 바뀐 자리와 매일 아침 차고지로 출근하는 사람 사이에 너무 큰 거리가 있었던 겁니다. 그 사건이 던진 질문은 하나였습니다. 이렇게까지 버텨야 한다면 누가 끝까지 운전석에 남을까? 그리고 먼저 떠난 건 가장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. 같은 새벽,
어제까지 택시 핸들을 잡던 사람이 오늘은 오토바이 뒤에 배달통을 싣습니다. 헬멧을 쓰고 앱을 켜고 첫 콜을 잡아 골목으로 들어갑니다. 택시가 힘들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. 더 큰 문제는 비교였습니다. 택시 안에서는 오늘 하루가 얼마짜리였는지 끝까지 흐릿했습니다. 손님이 카드로 찍고 내린 돈은 있었지만 그 돈이 내 손에 어떻게 남는지는 월급날이 되어야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배달 앱은 달랐습니다. 한 건 뛰면 얼마, 비 오면 얼마, 밤에 뛰면 얼마가 화면에 바로 찍혔습니다. 실제로 움직인 건 오히려 몸이 버티고 밤길을 달릴 수 있고 하루 12시간을 채울 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. 택시 안에서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택시 밖에 계산기를 두드린 겁니다. 여기서 보령화 이야기가 뒤집힙니다. 많이 달릴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빠져나가고 떠나기 어려운 사람들만 운전석에 남았습니다. 보령화는 원인이 아니라 빠져나간 자리 위에 남은 흔적이었습니다. 운전석 하나가 비는 순간 회사는 단순히 기사 한 명을 잃는 게 아니었습니다. 그 사람이 매일 채워넣던 돈통 하나가 같이 사라졌습니다. 기사들이 빠져나가자 택시 회사는 더 이상 회사처럼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. 겉으로는 이상했습니다. 장부만 보면 회사 매출은 오히려 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. 손님이 낸 운임 전체가 회사 매출로 잡히니까 택시는 덜 굴러가는데도 숫자 위의 회사는 더 커져 보였습니다. 그런데 차고지에 가보면 완전히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. 회사에 따라 택시가 10대 서 있어도 아침에 실제로 나가는 차는 서너 대뿐이었습니다. 나머지는 손님이 없어서 멈춘 차가 아니었습니다. 굴릴 사람이 없어서 먼지만 쌓이는 타였습니다. 장부 위에서는 회사가 커졌는데 차고지 바닥에서는 택시가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. 더 무서운 건 숫자 위에 덩치가 커진 만큼 세금과 비용은 따라붙고 실제 현금은 말라갔다는 겁니다. 연료비도, 차량 유지비도, 월급제 인력 비용도 한꺼번에 회사를 눌렀습니다. 경기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한 한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택시회사 111곳의 평균 부채 비율은 1000%를 넘었습니다. 자기 돈 10,000원으로 빚 10만 원을 떠안고 버티는 꼴이었습니다. 이건 회사가 힘들다는 말로 끝나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. 차고지에 줄지어선 빈 택시들이 이미 다음 밤에 배차 가능한 택시가 없습니다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. 가까스로 도로에 남은 기사들도 예전처럼 자유롭게 손님을 태울 수는 없었습니다. 예전에는 역 앞에 서 있으면 손님이 보였습니다. 병원 앞, 술집 골목, 터미널 앞에 차를 대면 누군가는 손을 들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순간 손님은 길가에서 사라지고 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밤에 돈 드는 콜도 앱 안에 있었고 급한 손님도 앱 안에 있었고 택시를 잡지 못해 발을 구르는 사람도 길 위가 아니라 휴대폰 화면 안에 있었습니다. 기사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사라진 겁니다. 앱 안으로 들어가면 플랫폼의 룰과 비용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고 앱 밖으로 나오면 손님 자체를 만나기 어려웠습니다. 예전에는 도로가 일터였지만 이제는 앱이 길목이 됐습니다. 택시는 여전히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돈 되는 손님을 만나는 문은 도로가 아니라 휴대폰 화면 안에 생겨버린 겁니다. 법인 택시와 남은 기사들의 문제가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일 때 개인 택시는 더 이상한 덫에 걸려 있었습니다. 법인 택시는 사람이 빠져나가 차가 멈췄지만 개인 택시는 반대로 쉽게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. 개인 택시 번호판은 한때 노후를 지켜줄 자산처럼 보였습니다. 퇴직금에 대출까지 얹어 산 사람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번호판 값이 1억 원을 훌쩍 넘고 지역에 따라 2억 원 안팎까지 올라간 순간 그 번호판은 자산이 아니라 족쇄가 됐습니다. 팔고 나가려 해도 계산이 맞지 않고 버티려 해도 예전만큼 남지 않습니다.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배달로 갔고 새로 들어올 사람은 택시를 계산기에서 지웠습니다. 그런데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더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. 이미 들어간 돈 때문에 움직일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. 법인 택시는 사람이 빠져 멈췄고 개인 택시는 돈이 묶여 멈추지 못했습니다. 여기까지 오면 가장 쉬운 처방이 떠오릅니다. 그럼 돈을 더 넣으면 되지 않을까? 요금을 한 번 더 올리고 지원금을 더 넣으면 다시 굴러가지 않을까?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돈을 더 붓는다고 막히는 구멍이 아닙니다. 무서운 건 이 구조가 누가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스스로 다음 붕괴를 부른다는 겁니다. 택시가 안 잡히면 승객은 앱을 닫고 승객이 줄면 회사는 차를 더 세워둡니다. 차가 멈출수록 새 기사는 더 들어오지 않습니다. 그렇게 하나씩 비어가는 운전석은 결국 누군가의 휴대폰 화면에 같은 문장으로 돌아옵니다. 주변에 배차 가능한 택시가 없습니다.
이 이야기가 남일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는 택시를 매일 타지 않는 사람도 언젠가는 한 번쯤 택시가 꼭 필요한 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. 부모님이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하는 밤, 아이가 늦게 끝나 집에 와야 하는 밤, 술자리가 끝나고 더 이상 버스도 지하철도 없는 밤. 그때 우리는 택시가 당연히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조금 비싸도 오겠지. 호출하면 누군가는 잡히겠지. 그런데 그 밤에 끝내 아무 차도 오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애보류가 아닙니다.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마지막 이동수단이 이미 조용히 비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. 여러분은 최근에 택시가 안 잡혀서 길에 서 있던 적 언제였나요? 그날 화면에 찍힌 요금은 얼마였고 결국 어떻게 돌아가셨나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 밤새 도로를 달렸는데 남은 건 돈이 아니라 피로뿐이었습니다. 끝까지 버티던 기사들부터 하나둘 운전대를 놓기 시작했습니다. 충격적인 건 이 일이 택시 요금이 싸서 벌어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. 택시를 살리겠다며 서울 기본 요금은 3,800원에서 4,800원으로 올랐고 심야 피크 시간에는 6,700원부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요금이 오른 뒤 이상하게도 운전석은 더 많이 비었습니다. 서울 개인 택시의 하루 운행 건수는 오히려 12,000건 넘게 줄었습니다. 손님은 더 비싼 돈을 냈지만 그 돈은 도로 위 택시를 붙잡지 못했습니다. 도대체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? 왜 돈이 더 들어온 뒤부터 택시업계는 더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? 택시는 원래 삶이 흔들린 사람에게도 마지막 선택지처럼 여겨졌습니다. 회사에서 밀려나도, 장사가 무너져도, 나이가 들어도 운전대 하나 잡으면 다시 하루를 벌 수 있었습니다. 편한 일은 아니었습니다. 하루 종일 도로 위에 앉아 있어야 했고 취객의 말도 받아내야 했고 손님 눈치도 봐야 했습니다. 그래도 택시에는 오래된 믿음이 있었습니다.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내가 핸들을 잡고 나가면 돈은 벌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. 개인 택시는 그 믿음의 끝판왕이었습니다. 차 한 대가 아니라 노후 보험처럼 보였습니다. 그래서 퇴직금을 털고 대출까지 받아 번호판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법인 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하루에 회사에 내야 할 돈은 부담스러웠지만 그 선만 넘기면 그때부터는 내 몫이 된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. 많이 뛰면 많이 가져간다. 단순했고 잔인했지만 적어도 이해는 되는 구조였습니다. 그러니 요금이 오르면 이 직업은 다시 살아나야 했습니다. 손님이 더 내는 만큼 기사 수입도 늘고 떠났던 기사도 돌아올 것처럼 보였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말했습니다. 택시 요금이 너무 낮았던 거 아니냐? 코로나 이후 손님이 줄어서 그런 거 아니냐? 기사들이 늙어서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 아니냐? 얼핏 들으면 다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. 실제로 요금은 오랫동안 낮다는 말이 있었고 팬데믹 이후 밤거리도 예전 같지 않았고 택시기사들의 평균 연령도 높아졌습니다. 여기까지만 보면 택시는 그냥 늙어가는 업종처럼 보입니다. 그런데 이 설명에는 치명적인 구멍이 있습니다. 요금이 낮아서 문제였다면 요금을 올린 뒤에는 적어도 기사들이 돌아와야 했습니다. 손님이 줄어서 문제였다면 남아있는 기사들은 경쟁자가 줄었으니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여야 했습니다. 고령화가 문제였다면 이 붕괴는 아주 천천히 와야 했습니다.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. 요금 인상은 기사들을 다시 운전석으로 불러오지 못했습니다. 여기서 이야기가 뒤집힙니다. 기사들을 밀어낸 건 손님이 아니었습니다. 오히려 기사들을 지켜주겠다며 만든 제도였습니다. 예전 법인 택시는 거칠었습니다. 아침에 차고지에서 차를 받는 순간 기사 머릿속에는 손님보다 먼저 떠오르는 숫자가 있었습니다. 오늘 회사에 얼마를 채워 넣어야 하는가? 그 선을 못 넘기면 하루가 무너졌고 그 선을 넘겨야 그때부터 겨우 내 돈이 됐습니다. 그래서 기사들은 욕을 먹어도 새벽까지 달렸고 취객을 태우고도 웃었고 몸이 망가져도 핸들을 놓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이 잔인한 구조를 없애겠다며 새로운 제도가 들어옵니다. 이름은 전액관리제. 손님에게 받은 돈은 전부 회사에 넣고 기사는 월급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. 말만 들으면 드디어 택시기사도 안정적인 월급쟁이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. 그런데 월급날 기사들은 이상한 명세서를 받았습니다. 산학금은 없어졌다는데 명세서 안에는 또 다른 산학금이 숨어 있었습니다. 회사는 말했습니다. 이제 회사에 돈을 갖다 바칠 필요는 없다. 대신 이만큼 못 벌어오면 월급에서 빠진다. 이름은 월급제였지만 계산은 여전히 산학금이었습니다. 더 잔인한 건 여기서부터였습니다. 예전에는 죽어라 뛰면 그래도 내 몫이 조금은 커졌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아무리 뛰어도 위는 막혀있고 하루라도 삐끗하면 아래만 꺼졌습니다. 산학금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.
기사 눈앞에서 사라진 척 하다가 월급 명세서 안으로 도망간 겁니다. 문제는 기사 수입이 줄었다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. 더 이상한 건 그 돈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. 한 보도에서 서울의 한 택시회사 급여 체계를 기준으로 모의 계산해보면 예전에는 한 달에 280만 원을 손해주던 기사가 월급제로는 238만 원을 받는 구조가 됐습니다. 매달 40만 원가량이 사라지는 계산이었습니다. 같은 조건에서 회사가 가져가는 몫은 360만 원에서 450만 원 넘게 커졌습니다. 손님은 더 냈고 기사는 덜 받았습니다.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하나였습니다. 그 사이에서 누가 더 가져갔느냐는 겁니다. 기사 보호라는 말 뒤에서 돈의 방향은 기사 쪽이 아니라 회사 장부 쪽으로 틀어지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건 장부 위의 숫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. 누군가는 그 차이를 몸으로 대신 갚고 있었습니다. 한 법인 택시 기사는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며 완전한 월급제를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혼자 피켓을 들었습니다. 제도는 이미 바뀌었다는데 왜 현실은 그대로냐고 묻던 사람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는 그 1인 시위 도중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고 열흘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. 법이 바뀐 자리와 매일 아침 차고지로 출근하는 사람 사이에 너무 큰 거리가 있었던 겁니다. 그 사건이 던진 질문은 하나였습니다. 이렇게까지 버텨야 한다면 누가 끝까지 운전석에 남을까? 그리고 먼저 떠난 건 가장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. 같은 새벽, 어제까지 택시 핸들을 잡던 사람이 오늘은 오토바이 뒤에 배달통을 싣습니다. 헬멧을 쓰고 앱을 켜고 첫 콜을 잡아 골목으로 들어갑니다. 택시가 힘들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. 더 큰 문제는 비교였습니다. 택시 안에서는 오늘 하루가 얼마짜리였는지 끝까지 흐릿했습니다. 손님이 카드로 찍고 내린 돈은 있었지만 그 돈이 내 손에 어떻게 남는지는 월급날이 되어야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배달 앱은 달랐습니다. 한 건 뛰면 얼마, 비 오면 얼마, 밤에 뛰면 얼마가 화면에 바로 찍혔습니다. 실제로 움직인 건 오히려 몸이 버티고 밤길을 달릴 수 있고 하루 12시간을 채울 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. 택시 안에서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택시 밖에 계산기를 두드린 겁니다. 여기서 보령화 이야기가 뒤집힙니다. 많이 달릴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빠져나가고 떠나기 어려운 사람들만 운전석에 남았습니다. 보령화는 원인이 아니라 빠져나간 자리 위에 남은 흔적이었습니다. 운전석 하나가 비는 순간 회사는 단순히 기사 한 명을 잃는 게 아니었습니다. 그 사람이 매일 채워넣던 돈통 하나가 같이 사라졌습니다. 기사들이 빠져나가자 택시회사는 더 이상 회사처럼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. 겉으로는 이상했습니다. 장부만 보면 회사 매출은 오히려 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. 손님이 낸 운임 전체가 회사 매출로 잡히니까 택시는 덜 굴러가는데도 숫자 위의 회사는 더 커져 보였습니다. 그런데 차고지에 가보면 완전히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. 회사에 따라 택시가 10대 서 있어도 아침에 실제로 나가는 차는 서너 대뿐이었습니다. 나머지는 손님이 없어서 멈춘 차가 아니었습니다. 굴릴 사람이 없어서 먼지만 쌓이는 타였습니다. 장부 위에서는 회사가 커졌는데 차고지 바닥에서는 택시가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. 더 무서운 건 숫자 위에 덩치가 커진 만큼 세금과 비용은 따라붙고 실제 현금은 말라갔다는 겁니다. 연료비도, 차량 유지비도, 월급제 인력 비용도 한꺼번에 회사를 눌렀습니다. 경기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한 한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택시회사 111곳의 평균 부채 비율은 1000%를 넘었습니다. 자기 돈 10,000원으로 빚 10만 원을 떠안고 버티는 꼴이었습니다. 이건 회사가 힘들다는 말로 끝나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. 차고지에 줄지어선 빈 택시들이 이미 다음 밤에 배차 가능한 택시가 없습니다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. 가까스로 도로에 남은 기사들도 예전처럼 자유롭게 손님을 태울 수는 없었습니다. 예전에는 역 앞에 서 있으면 손님이 보였습니다. 병원 앞, 술집 골목, 터미널 앞에 차를 대면 누군가는 손을 들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순간 손님은 길가에서 사라지고 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밤에 돈 드는 콜도 앱 안에 있었고 급한 손님도 앱 안에 있었고 택시를 잡지 못해 발을 구르는 사람도 길 위가 아니라 휴대폰 화면 안에 있었습니다. 기사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사라진 겁니다. 앱 안으로 들어가면 플랫폼의 룰과 비용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고 앱 밖으로 나오면 손님 자체를 만나기 어려웠습니다. 예전에는 도로가 일터였지만 이제는 앱이 길목이 됐습니다. 택시는 여전히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돈 되는 손님을 만나는 문은 도로가 아니라 휴대폰 화면 안에 생겨버린 겁니다. 법인 택시와 남은 기사들의 문제가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일 때 개인 택시는 더 이상한 덫에 걸려 있었습니다. 법인 택시는 사람이 빠져나가 차가 멈췄지만
개인 택시는 반대로 쉽게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. 개인 택시 번호판은 한때 노후를 지켜줄 자산처럼 보였습니다. 퇴직금에 대출까지 얹어 산 사람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번호판 값이 1억 원을 훌쩍 넘고 지역에 따라 2억 원 안팎까지 올라간 순간 그 번호판은 자산이 아니라 족쇄가 됐습니다. 팔고 나가려 해도 계산이 맞지 않고 버티려 해도 예전만큼 남지 않습니다.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배달로 갔고 새로 들어올 사람은 택시를 계산기에서 지웠습니다. 그런데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더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. 이미 들어간 돈 때문에 움직일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. 법인 택시는 사람이 빠져 멈췄고 개인 택시는 돈이 묶여 멈추지 못했습니다. 여기까지 오면 가장 쉬운 처방이 떠오릅니다. 그럼 돈을 더 넣으면 되지 않을까? 요금을 한 번 더 올리고 지원금을 더 넣으면 다시 굴러가지 않을까?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돈을 더 붓는다고 막히는 구멍이 아닙니다. 무서운 건 이 구조가 누가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스스로 다음 붕괴를 부른다는 겁니다. 택시가 안 잡히면 승객은 앱을 닫고 승객이 줄면 회사는 차를 더 세워둡니다. 차가 멈출수록 새 기사는 더 들어오지 않습니다. 그렇게 하나씩 비어가는 운전석은 결국 누군가의 휴대폰 화면에 같은 문장으로 돌아옵니다. 주변에 배차 가능한 택시가 없습니다. 이 이야기가 남일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는 택시를 매일 타지 않는 사람도 언젠가는 한 번쯤 택시가 꼭 필요한 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. 부모님이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하는 밤, 아이가 늦게 끝나 집에 와야 하는 밤, 술자리가 끝나고 더 이상 버스도 지하철도 없는 밤. 그때 우리는 택시가 당연히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조금 비싸도 오겠지. 호출하면 누군가는 잡히겠지. 그런데 그 밤에 끝내 아무 차도 오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애보류가 아닙니다.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마지막 이동수단이 이미 조용히 비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. 여러분은 최근에 택시가 안 잡혀서 길에 서 있던 적 언제였나요? 그날 화면에 찍힌 요금은 얼마였고 결국 어떻게 돌아가셨나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 밤새 도로를 달렸는데 남은 건 돈이 아니라 피로뿐이었습니다. 끝까지 버티던 기사들부터 하나둘 운전대를 놓기 시작했습니다. 충격적인 건 이 일이 택시 요금이 싸서 벌어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. 택시를 살리겠다며 서울 기본 요금은 3,800원에서 4,800원으로 올랐고 심야 피크 시간에는 6,700원부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요금이 오른 뒤 이상하게도 운전석은 더 많이 비었습니다. 서울 개인 택시의 하루 운행 건수는 오히려 12,000건 넘게 줄었습니다. 손님은 더 비싼 돈을 냈지만 그 돈은 도로 위 택시를 붙잡지 못했습니다. 도대체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? 왜 돈이 더 들어온 뒤부터 택시업계는 더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? 택시는 원래 삶이 흔들린 사람에게도 마지막 선택지처럼 여겨졌습니다. 회사에서 밀려나도 장사가 무너져도 나이가 들어도 운전대 하나 잡으면 다시 하루를 벌 수 있었습니다. 편한 일은 아니었습니다. 하루 종일 도로 위에 앉아 있어야 했고 취객의 말도 받아내야 했고 손님 눈치도 봐야 했습니다. 그래도 택시에는 오래된 믿음이 있었습니다.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내가 핸들을 잡고 나가면 돈은 벌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. 개인 택시는 그 믿음의 끝판왕이었습니다. 차 한 대가 아니라 노후 보험처럼 보였습니다. 그래서 퇴직금을 털고 대출까지 받아 번호판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법인 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하루에 회사에 내야 할 돈은 부담스러웠지만 그 선만 넘기면 그때부터는 내 몫이 된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. 많이 뛰면 많이 가져간다. 단순했고 잔인했지만 적어도 이해는 되는 구조였습니다. 그러니 요금이 오르면 이 직업은 다시 살아나야 했습니다. 손님이 더 내는 만큼 기사 수입도 늘고 떠났던 기사도 돌아올 것처럼 보였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말했습니다. 택시 요금이 너무 낮았던 거 아니냐? 코로나 이후 손님이 줄어서 그런 거 아니냐? 기사들이 늙어서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 아니냐? 얼핏 들으면 다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. 실제로 요금은 오랫동안 낮다는 말이 있었고 팬데믹 이후 밤거리도 예전 같지 않았고 택시기사들의 평균 연령도 높아졌습니다. 여기까지만 보면 택시는 그냥 늙어가는 업종처럼 보입니다. 그런데 이 설명에는 치명적인 구멍이 있습니다. 요금이 낮아서 문제였다면 요금을 올린 뒤에는 적어도 기사들이 돌아와야 했습니다. 손님이 줄어서 문제였다면 남아있는 기사들은 경쟁자가 줄었으니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여야 했습니다. 고령화가 문제였다면 이 붕괴는 아주 천천히 와야 했습니다.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. 요금 인상은 기사들을 다시 운전석으로 불러오지 못했습니다.
여기서 이야기가 뒤집힙니다. 기사들을 밀어낸 건 손님이 아니었습니다. 오히려 기사들을 지켜주겠다며 만든 제도였습니다. 예전 법인 택시는 거칠었습니다. 아침에 차고지에서 차를 받는 순간 기사 머릿속에는 손님보다 먼저 떠오르는 숫자가 있었습니다. 오늘 회사에 얼마를 채워 넣어야 하는가? 그 선을 못 넘기면 하루가 무너졌고 그 선을 넘겨야 그때부터 겨우 내 돈이 됐습니다. 그래서 기사들은 욕을 먹어도 새벽까지 달렸고 취객을 태우고도 웃었고 몸이 망가져도 핸들을 놓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이 잔인한 구조를 없애겠다며 새로운 제도가 들어옵니다. 이름은 전액관리제. 손님에게 받은 돈은 전부 회사에 넣고 기사는 월급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. 말만 들으면 드디어 택시기사도 안정적인 월급쟁이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. 그런데 월급날 기사들은 이상한 명세서를 받았습니다. 산학금은 없어졌다는데 명세서 안에는 또 다른 산학금이 숨어 있었습니다. 회사는 말했습니다. 이제 회사에 돈을 갖다 바칠 필요는 없다. 대신 이만큼 못 벌어오면 월급에서 빠진다. 이름은 월급제였지만 계산은 여전히 산합금이었습니다. 더 잔인한 건 여기서부터였습니다. 예전에는 죽어라 뛰면 그래도 내 몫이 조금은 커졌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아무리 뛰어도 위는 막혀있고 하루라도 삐끗하면 아래만 꺼졌습니다. 산합금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. 기사 눈앞에서 사라진 척하다가 월급 명세서 안으로 도망간 겁니다. 문제는 기사 수입이 줄었다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. 더 이상한 건 그 돈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. 한 보도에서 서울의 한 택시회사 급여 체계를 기준으로 모의 계산해보면 예전에는 한 달에 280만 원을 손해주던 기사가 월급제로는 238만 원을 받는 구조가 됐습니다. 매달 40만 원가량이 사라지는 계산이었습니다. 같은 조건에서 회사가 가져가는 몫은 360만 원에서 450만 원 넘게 커졌습니다. 손님은 더 냈고 기사는 덜 받았습니다.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하나였습니다. 그 사이에서 누가 더 가져갔느냐는 겁니다. 기사 보호라는 말 뒤에서 돈의 방향은 기사 쪽이 아니라 회사 장부 쪽으로 틀어지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건 장부 위의 숫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. 누군가는 그 차이를 몸으로 대신 갚고 있었습니다. 한 법인 택시 기사는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며 완전한 월급제를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혼자 피켓을 들었습니다. 제도는 이미 바뀌었다는데 왜 현실은 그대로냐고 묻던 사람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는 그 1인 시위 도중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고 열흘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. 법이 바뀐 자리와 매일 아침 차고지로 출근하는 사람 사이에 너무 큰 거리가 있었던 겁니다. 그 사건이 던진 질문은 하나였습니다. 이렇게까지 버텨야 한다면 누가 끝까지 운전석에 남을까? 그리고 먼저 떠난 건 가장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. 같은 새벽, 어제까지 택시 핸들을 잡던 사람이 오늘은 오토바이 뒤에 배달통을 싣습니다. 헬멧을 쓰고 앱을 켜고 첫 콜을 잡아 골목으로 들어갑니다. 택시가 힘들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. 더 큰 문제는 비교였습니다. 택시 안에서는 오늘 하루가 얼마짜리였는지 끝까지 흐릿했습니다. 손님이 카드로 찍고 내린 돈은 있었지만 그 돈이 내 손에 어떻게 남는지는 월급날이 되어야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배달 앱은 달랐습니다. 한 건 뛰면 얼마, 비 오면 얼마, 밤에 뛰면 얼마가 화면에 바로 찍혔습니다. 실제로 움직인 건 오히려 몸이 버티고 밤길을 달릴 수 있고 하루 12시간을 채울 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. 택시 안에서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택시 밖에 계산기를 두드린 겁니다. 여기서 고령화 이야기가 뒤집힙니다. 많이 달릴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빠져나가고 떠나기 어려운 사람들만 운전석에 남았습니다. 고령화는 원인이 아니라 빠져나간 자리 위에 남은 흔적이었습니다. 운전석 하나가 비는 순간 회사는 단순히 기사 한 명을 잃는 게 아니었습니다. 그 사람이 매일 채워넣던 돈통 하나가 같이 사라졌습니다. 기사들이 빠져나가자 택시회사는 더 이상 회사처럼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. 겉으로는 이상했습니다. 장부만 보면 회사 매출은 오히려 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. 손님이 낸 운임 전체가 회사 매출로 잡히니까 택시는 덜 불러가는데도 숫자 위의 회사는 더 커져 보였습니다. 그런데 차고지에 가보면 완전히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. 회사에 따라 택시가 10대 서 있어도 아침에 실제로 나가는 차는 서너 대뿐이었습니다. 나머지는 손님이 없어서 멈춘 차가 아니었습니다. 굴릴 사람이 없어서 먼지만 쌓이는 타였습니다. 장부 위에서는 회사가 커졌는데 차고지 바닥에서는 택시가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. 더 무서운 건 숫자 위에 덩치가 커진 만큼 세금과 비용은 따라붙고 실제 현금은 말라갔다는 겁니다. 연료비도 차량 유지비도 월급제 인력 비용도 한꺼번에 회사를 눌렀습니다.
경기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한 한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택시회사 111곳의 평균 부채 비율은 1000%를 넘었습니다. 자기 돈 10,000원으로 빚 10만 원을 떠안고 버티는 꼴이었습니다. 이건 회사가 힘들다는 말로 끝나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. 차고지에 줄지어선 빈 택시들이 이미 다음 밤에 배차 가능한 택시가 없습니다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. 가까스로 도로에 남은 기사들도 예전처럼 자유롭게 손님을 태울 수는 없었습니다. 예전에는 역 앞에 서 있으면 손님이 보였습니다. 병원 앞, 술집 골목, 터미널 앞에 차를 대면 누군가는 손을 들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순간 손님은 길가에서 사라지고 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밤에 돈 되는 콜도 앱 안에 있었고 급한 손님도 앱 안에 있었고 택시를 잡지 못해 발을 구르는 사람도 길 위가 아니라 휴대폰 화면 안에 있었습니다. 기사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사라진 겁니다. 앱 안으로 들어가면 플랫폼의 룰과 비용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고 앱 밖으로 나오면 손님 자체를 만나기 어려웠습니다. 예전에는 도로가 일터였지만 이제는 앱이 길목이 됐습니다. 택시는 여전히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돈 되는 손님을 만나는 문은 도로가 아니라 휴대폰 화면 안에 생겨버린 겁니다. 법인 택시와 남은 기사들의 문제가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일 때 개인 택시는 더 이상한 덫에 걸려 있었습니다. 법인 택시는 사람이 빠져나가 차가 멈췄지만 개인 택시는 반대로 쉽게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. 개인 택시 번호판은 한때 노후를 지켜줄 자산처럼 보였습니다. 퇴직금에 대출까지 얹어 산 사람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번호판 값이 1억 원을 훌쩍 넘고 지역에 따라 2억 원 안팎까지 올라간 순간 그 번호판은 자산이 아니라 족쇄가 됐습니다. 팔고 나가려 해도 계산이 맞지 않고 버티려 해도 예전만큼 남지 않습니다.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배달로 갔고 새로 들어올 사람은 택시를 계산기에서 지웠습니다. 그런데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더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. 이미 들어간 돈 때문에 움직일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. 법인 택시는 사람이 빠져 멈췄고 개인 택시는 돈이 묶여 멈추지 못했습니다. 여기까지 오면 가장 쉬운 처방이 떠오릅니다. 그럼 돈을 더 넣으면 되지 않을까? 요금을 한 번 더 올리고 지원금을 더 넣으면 다시 굴러가지 않을까?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돈을 더 붓는다고 막히는 구멍이 아닙니다. 무서운 건 이 구조가 누가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스스로 다음 붕괴를 부른다는 겁니다. 택시가 안 잡히면 승객은 앱을 닫고 승객이 줄면 회사는 차를 더 세워둡니다. 차가 멈출수록 새 기사는 더 들어오지 않습니다. 그렇게 하나씩 비어가는 운전석은 결국 누군가의 휴대폰 화면에 같은 문장으로 돌아옵니다. 주변에 배차 가능한 택시가 없습니다. 이 이야기가 남일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는 택시를 매일 타지 않는 사람도 언젠가는 한 번쯤 택시가 꼭 필요한 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. 부모님이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하는 밤, 아이가 늦게 끝나 집에 와야 하는 밤, 술자리가 끝나고 더 이상 버스도 지하철도 없는 밤. 그때 우리는 택시가 당연히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조금 비싸도 오겠지. 호출하면 누군가는 잡히겠지. 그런데 그 밤에 끝내 아무 차도 오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애보류가 아닙니다.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마지막 이동수단이 이미 조용히 비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. 여러분은 최근에 택시가 안 잡혀서 길에 서 있던 적 언제였나요? 그날 화면에 찍힌 요금은 얼마였고 결국 어떻게 돌아가셨나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 밤새 도로를 달렸는데 남은 건 돈이 아니라 피로뿐이었습니다. 끝까지 버티던 기사들부터 하나둘 운전대를 놓기 시작했습니다. 충격적인 건 이 일이 택시 요금이 싸서 벌어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. 택시를 살리겠다며 서울 기본요금은 3,800원에서 4,800원으로 올랐고 심야 피크 시간에는 6,700원부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요금이 오른 뒤 이상하게도 운전석은 더 많이 비었습니다. 서울 개인 택시의 하루 운행 건수는 오히려 12,000건 넘게 줄었습니다. 손님은 더 비싼 돈을 냈지만 그 돈은 도로 위 택시를 붙잡지 못했습니다. 도대체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? 왜 돈이 더 들어온 뒤부터 택시업계는 더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? 택시는 원래 삶이 흔들린 사람에게도 마지막 선택지처럼 여겨졌습니다. 회사에서 밀려나도 장사가 무너져도 나이가 들어도 운전대 하나 잡으면 다시 하루를 벌 수 있었습니다. 편한 일은 아니었습니다. 하루 종일 도로 위에 앉아 있어야 했고 취객의 말도 받아내야 했고 손님 눈치도 봐야 했습니다. 그래도 택시에는 오래된 믿음이 있었습니다.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내가 핸들을 잡고 나가면 돈은 벌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. 개인 택시는 그 믿음의 끝판왕이었습니다. 차 한 대가 아니라 노후 보험처럼 보였습니다.
그래서 퇴직금을 털고 대출까지 받아 번호판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법인 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하루에 회사에 내야 할 돈은 부담스러웠지만 그 선만 넘기면 그때부터는 내 몫이 된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. 많이 뛰면 많이 가져간다. 단순했고 잔인했지만 적어도 이해는 되는 구조였습니다. 그러니 요금이 오르면 이 직업은 다시 살아나야 했습니다. 손님이 더 내는 만큼 기사 수입도 늘고 떠났던 기사도 돌아올 것처럼 보였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말했습니다. 택시 요금이 너무 낮았던 거 아니냐? 코로나 이후 손님이 줄어서 그런 거 아니냐? 기사들이 늙어서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 아니냐? 얼핏 들으면 다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. 실제로 요금은 오랫동안 낮다는 말이 있었고 팬데믹 이후 밤거리도 예전 같지 않았고 택시기사들의 평균 연령도 높아졌습니다. 여기까지만 보면 택시는 그냥 늙어가는 업종처럼 보입니다. 그런데 이 설명에는 치명적인 구멍이 있습니다. 요금이 낮아서 문제였다면 요금을 올린 뒤에는 적어도 기사들이 돌아와야 했습니다. 손님이 줄어서 문제였다면 남아있는 기사들은 경쟁자가 줄었으니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여야 했습니다. 고령화가 문제였다면 이 붕괴는 아주 천천히 와야 했습니다.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. 요금 인상은 기사들을 다시 운전석으로 불러오지 못했습니다. 여기서 이야기가 뒤집힙니다. 기사들을 밀어낸 건 손님이 아니었습니다. 오히려 기사들을 지켜주겠다며 만든 제도였습니다. 예전 법인 택시는 거칠었습니다. 아침에 차고지에서 차를 받는 순간 기사 머릿속에는 손님보다 먼저 떠오르는 숫자가 있었습니다. 오늘 회사에 얼마를 채워 넣어야 하는가? 그 선을 못 넘기면 하루가 무너졌고 그 선을 넘겨야 그때부터 겨우 내 돈이 됐습니다. 그래서 기사들은 욕을 먹어도 새벽까지 달렸고 취객을 태우고도 웃었고 몸이 망가져도 핸들을 놓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이 잔인한 구조를 없애겠다며 새로운 제도가 들어옵니다. 이름은 전액관리제. 손님에게 받은 돈은 전부 회사에 넣고 기사는 월급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. 말만 들으면 드디어 택시기사도 안정적인 월급쟁이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. 그런데 월급날 기사들은 이상한 명세서를 받았습니다. 산학금은 없어졌다는데 명세서 안에는 또 다른 산학금이 숨어 있었습니다. 회사는 말했습니다. 이제 회사에 돈을 갖다 바칠 필요는 없다. 대신 이만큼 못 벌어오면 월급에서 빠진다. 이름은 월급제였지만 계산은 여전히 산합금이었습니다. 더 잔인한 건 여기서부터였습니다. 예전에는 죽어라 뛰면 그래도 내 몫이 조금은 커졌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아무리 뛰어도 위는 막혀있고 하루라도 삐끗하면 아래만 꺼졌습니다. 산합금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. 기사 눈앞에서 사라진 척하다가 월급 명세서 안으로 도망간 겁니다. 문제는 기사 수입이 줄었다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. 더 이상한 건 그 돈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. 한 보도에서 서울의 한 택시회사 급여 체계를 기준으로 모의 계산해보면 예전에는 한 달에 280만 원을 손해주던 기사가 월급제로는 238만 원을 받는 구조가 됐습니다. 매달 40만 원가량이 사라지는 계산이었습니다. 같은 조건에서 회사가 가져가는 몫은 360만 원에서 450만 원 넘게 커졌습니다. 손님은 더 냈고 기사는 덜 받았습니다.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하나였습니다. 그 사이에서 누가 더 가져갔느냐는 겁니다. 기사 보호라는 말 뒤에서 돈의 방향은 기사 쪽이 아니라 회사 장부 쪽으로 틀어지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건 장부 위의 숫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. 누군가는 그 차이를 몸으로 대신 갚고 있었습니다. 한 법인 택시 기사는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며 완전한 월급제를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혼자 피켓을 들었습니다. 제도는 이미 바뀌었다는데 왜 현실은 그대로냐고 묻던 사람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는 그 1인 시위 도중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고 열흘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. 법이 바뀐 자리와 매일 아침 차고지로 출근하는 사람 사이에 너무 큰 거리가 있었던 겁니다. 그 사건이 던진 질문은 하나였습니다. 이렇게까지 버텨야 한다면 누가 끝까지 운전석에 남을까? 그리고 먼저 떠난 건 가장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. 같은 새벽, 어제까지 택시 핸들을 잡던 사람이 오늘은 오토바이 뒤에 배달통을 싣습니다. 헬멧을 쓰고 앱을 켜고 첫 콜을 잡아 골목으로 들어갑니다. 택시가 힘들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. 더 큰 문제는 비교였습니다. 택시 안에서는 오늘 하루가 얼마짜리였는지 끝까지 흐릿했습니다. 손님이 카드로 찍고 내린 돈은 있었지만 그 돈이 내 손에 어떻게 남는지는 월급날이 되어야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배달 앱은 달랐습니다. 한 건 뛰면 얼마, 비 오면 얼마, 밤에 뛰면 얼마가 화면에 바로 찍혔습니다. 실제로 움직인 건 오히려 몸이 버티고 밤길을 달릴 수 있고 하루 12시간을 채울 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.
택시 안에서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택시 밖에 계산기를 두드린 겁니다. 여기서 보령화 이야기가 뒤집힙니다. 많이 달릴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빠져나가고 떠나기 어려운 사람들만 운전석에 남았습니다. 보령화는 원인이 아니라 빠져나간 자리 위에 남은 흔적이었습니다. 운전석 하나가 비는 순간 회사는 단순히 기사 한 명을 잃는 게 아니었습니다. 그 사람이 매일 채워넣던 돈통 하나가 같이 사라졌습니다. 기사들이 빠져나가자 택시 회사는 더 이상 회사처럼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. 겉으로는 이상했습니다. 장부만 보면 회사 매출은 오히려 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. 손님이 낸 운임 전체가 회사 매출로 잡히니까 택시는 덜 굴러가는데도 숫자 위의 회사는 더 커져 보였습니다. 그런데 차고지에 가보면 완전히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. 회사에 따라 택시가 10대 서 있어도 아침에 실제로 나가는 차는 서너 대뿐이었습니다. 나머지는 손님이 없어서 멈춘 차가 아니었습니다. 굴릴 사람이 없어서 먼지만 쌓이는 타였습니다. 장부 위에서는 회사가 커졌는데 차고지 바닥에서는 택시가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. 더 무서운 건 숫자 위에 덩치가 커진 만큼 세금과 비용은 따라붙고 실제 현금은 말라갔다는 겁니다. 연료비도, 차량 유지비도, 월급제 인력 비용도 한꺼번에 회사를 눌렀습니다. 경기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한 한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택시회사 111곳의 평균 부채 비율은 1000%를 넘었습니다. 자기 돈 10,000원으로 빚 10만 원을 떠안고 버티는 꼴이었습니다. 이건 회사가 힘들다는 말로 끝나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. 차고지에 줄지어선 빈 택시들이 이미 다음 밤에 배차 가능한 택시가 없습니다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. 가까스로 도로에 남은 기사들도 예전처럼 자유롭게 손님을 태울 수는 없었습니다. 예전에는 역 앞에 서 있으면 손님이 보였습니다. 병원 앞, 술집 골목, 터미널 앞에 차를 대면 누군가는 손을 들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순간 손님은 길가에서 사라지고 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밤에 돈 드는 콜도 앱 안에 있었고 급한 손님도 앱 안에 있었고 택시를 잡지 못해 발을 구르는 사람도 길 위가 아니라 휴대폰 화면 안에 있었습니다. 기사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사라진 겁니다. 앱 안으로 들어가면 플랫폼의 룰과 비용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고 앱 밖으로 나오면 손님 자체를 만나기 어려웠습니다. 예전에는 도로가 일터였지만 이제는 앱이 길목이 됐습니다. 택시는 여전히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돈 되는 손님을 만나는 문은 도로가 아니라 휴대폰 화면 안에 생겨버린 겁니다. 법인 택시와 남은 기사들의 문제가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일 때 개인 택시는 더 이상한 덫에 걸려 있었습니다. 법인 택시는 사람이 빠져나가 차가 멈췄지만 개인 택시는 반대로 쉽게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. 개인 택시 번호판은 한때 노후를 지켜줄 자산처럼 보였습니다. 퇴직금에 대출까지 얹어 산 사람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번호판 값이 1억 원을 훌쩍 넘고 지역에 따라 2억 원 안팎까지 올라간 순간 그 번호판은 자산이 아니라 족쇄가 됐습니다. 팔고 나가려 해도 계산이 맞지 않고 버티려 해도 예전만큼 남지 않습니다.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배달로 갔고 새로 들어올 사람은 택시를 계산기에서 지웠습니다. 그런데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더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. 이미 들어간 돈 때문에 움직일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. 법인 택시는 사람이 빠져 멈췄고 개인 택시는 돈이 묶여 멈추지 못했습니다. 여기까지 오면 가장 쉬운 처방이 떠오릅니다. 그럼 돈을 더 넣으면 되지 않을까? 요금을 한 번 더 올리고 지원금을 더 넣으면 다시 굴러가지 않을까?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돈을 더 붓는다고 막히는 구멍이 아닙니다. 무서운 건 이 구조가 누가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스스로 다음 붕괴를 부른다는 겁니다. 택시가 안 잡히면 승객은 앱을 닫고 승객이 줄면 회사는 차를 더 세워둡니다. 차가 멈출수록 새 기사는 더 들어오지 않습니다. 그렇게 하나씩 비어가는 운전석은 결국 누군가의 휴대폰 화면에 같은 문장으로 돌아옵니다. 주변에 배차 가능한 택시가 없습니다. 이 이야기가 남일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는 택시를 매일 타지 않는 사람도 언젠가는 한 번쯤 택시가 꼭 필요한 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. 부모님이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하는 밤, 아이가 늦게 끝나 집에 와야 하는 밤, 술자리가 끝나고 더 이상 버스도 지하철도 없는 밤. 그때 우리는 택시가 당연히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조금 비싸도 오겠지. 호출하면 누군가는 잡히겠지. 그런데 그 밤에 끝내 아무 차도 오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애보류가 아닙니다.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마지막 이동수단이 이미 조용히 비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. 여러분은 최근에 택시가 안 잡혀서 길에 서 있던 적 언제였나요? 그날 화면에 찍힌 요금은 얼마였고 결국
어떻게 돌아가셨나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 밤새 도로를 달렸는데 남은 건 돈이 아니라 피로뿐이었습니다. 끝까지 버티던 기사들부터 하나둘 운전대를 놓기 시작했습니다. 충격적인 건 이 일이 택시 요금이 싸서 벌어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. 택시를 살리겠다며 서울 기본 요금은 3,800원에서 4,800원으로 올랐고 심야 피크 시간에는 6,700원부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요금이 오른 뒤 이상하게도 운전석은 더 많이 비었습니다. 서울 개인 택시의 하루 운행 건수는 오히려 12,000건 넘게 줄었습니다. 손님은 더 비싼 돈을 냈지만 그 돈은 도로 위 택시를 붙잡지 못했습니다. 도대체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? 왜 돈이 더 들어온 뒤부터 택시업계는 더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? 택시는 원래 삶이 흔들린 사람에게도 마지막 선택지처럼 여겨졌습니다. 회사에서 밀려나도, 장사가 무너져도, 나이가 들어도 운전대 하나 잡으면 다시 하루를 벌 수 있었습니다. 편한 일은 아니었습니다. 하루 종일 도로 위에 앉아 있어야 했고 취객의 말도 받아내야 했고 손님 눈치도 봐야 했습니다. 그래도 택시에는 오래된 믿음이 있었습니다.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내가 핸들을 잡고 나가면 돈은 벌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. 개인 택시는 그 믿음의 끝판왕이었습니다. 차 한 대가 아니라 노후 보험처럼 보였습니다. 그래서 퇴직금을 털고 대출까지 받아 번호판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법인 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하루에 회사에 내야 할 돈은 부담스러웠지만 그 선만 넘기면 그때부터는 내 몫이 된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. 많이 뛰면 많이 가져간다. 단순했고 잔인했지만 적어도 이해는 되는 구조였습니다. 그러니 요금이 오르면 이 직업은 다시 살아나야 했습니다. 손님이 더 내는 만큼 기사 수입도 늘고 떠났던 기사도 돌아올 것처럼 보였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말했습니다. 택시 요금이 너무 낮았던 거 아니냐? 코로나 이후 손님이 줄어서 그런 거 아니냐? 기사들이 늙어서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 아니냐? 얼핏 들으면 다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. 실제로 요금은 오랫동안 낮다는 말이 있었고 팬데믹 이후 밤거리도 예전 같지 않았고 택시기사들의 평균 연령도 높아졌습니다. 여기까지만 보면 택시는 그냥 늙어가는 업종처럼 보입니다. 그런데 이 설명에는 치명적인 구멍이 있습니다. 요금이 낮아서 문제였다면 요금을 올린 뒤에는 적어도 기사들이 돌아와야 했습니다. 손님이 줄어서 문제였다면 남아있는 기사들은 경쟁자가 줄었으니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여야 했습니다. 고령화가 문제였다면 이 붕괴는 아주 천천히 와야 했습니다.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. 요금 인상은 기사들을 다시 운전석으로 불러오지 못했습니다. 여기서 이야기가 뒤집힙니다. 기사들을 밀어낸 건 손님이 아니었습니다. 오히려 기사들을 지켜주겠다며 만든 제도였습니다. 예전 법인 택시는 거칠었습니다. 아침에 차고지에서 차를 받는 순간 기사 머릿속에는 손님보다 먼저 떠오르는 숫자가 있었습니다. 오늘 회사에 얼마를 채워 넣어야 하는가? 그 선을 못 넘기면 하루가 무너졌고 그 선을 넘겨야 그때부터 겨우 내 돈이 됐습니다. 그래서 기사들은 욕을 먹어도 새벽까지 달렸고 취객을 태우고도 웃었고 몸이 망가져도 핸들을 놓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이 잔인한 구조를 없애겠다며 새로운 제도가 들어옵니다. 이름은 전액관리제. 손님에게 받은 돈은 전부 회사에 넣고 기사는 월급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. 말만 들으면 드디어 택시기사도 안정적인 월급쟁이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. 그런데 월급날 기사들은 이상한 명세서를 받았습니다. 산학금은 없어졌다는데 명세서 안에는 또 다른 산학금이 숨어 있었습니다. 회사는 말했습니다. 이제 회사에 돈을 갖다 바칠 필요는 없다. 대신 이만큼 못 벌어오면 월급에서 빠진다. 이름은 월급제였지만 계산은 여전히 산학금이었습니다. 더 잔인한 건 여기서부터였습니다. 예전에는 죽어라 뛰면 그래도 내 몫이 조금은 커졌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아무리 뛰어도 위는 막혀있고 하루라도 삐끗하면 아래만 꺼졌습니다. 산학금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. 기사 눈앞에서 사라진 척 하다가 월급 명세서 안으로 도망간 겁니다. 문제는 기사 수입이 줄었다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. 더 이상한 건 그 돈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. 한 보도에서 서울의 한 택시회사 급여 체계를 기준으로 모의 계산해보면 예전에는 한 달에 280만 원을 손해주던 기사가 월급제로는 238만 원을 받는 구조가 됐습니다. 매달 40만 원가량이 사라지는 계산이었습니다. 같은 조건에서 회사가 가져가는 몫은 360만 원에서 450만 원 넘게 커졌습니다. 손님은 더 냈고 기사는 덜 받았습니다.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하나였습니다. 그 사이에서 누가 더 가져갔느냐는 겁니다. 기사 보호라는 말 뒤에서 돈의 방향은 기사 쪽이 아니라 회사 장부 쪽으로 틀어지고 있었습니다.
그런데 이건 장부 위의 숫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. 누군가는 그 차이를 몸으로 대신 갚고 있었습니다. 한 법인 택시기사는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며 완전한 월급제를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혼자 피켓을 들었습니다. 제도는 이미 바뀌었다는데 왜 현실은 그대로냐고 묻던 사람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는 그 1인 시위 도중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고 열흘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. 법이 바뀐 자리와 매일 아침 차고지로 출근하는 사람 사이에 너무 큰 거리가 있었던 겁니다. 그 사건이 던진 질문은 하나였습니다. 이렇게까지 버텨야 한다면 누가 끝까지 운전석에 남을까? 그리고 먼저 떠난 건 가장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. 같은 새벽, 어제까지 택시 핸들을 잡던 사람이 오늘은 오토바이 뒤에 배달통을 싣습니다. 헬멧을 쓰고 앱을 켜고 첫 콜을 잡아 골목으로 들어갑니다. 택시가 힘들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. 더 큰 문제는 비교였습니다. 택시 안에서는 오늘 하루가 얼마짜리였는지 끝까지 흐릿했습니다. 손님이 카드로 찍고 내린 돈은 있었지만 그 돈이 내 손에 어떻게 남는지는 월급날이 되어야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배달 앱은 달랐습니다. 한 건 뛰면 얼마, 비 오면 얼마, 밤에 뛰면 얼마가 화면에 바로 찍혔습니다. 실제로 움직인 건 오히려 몸이 버티고 밤길을 달릴 수 있고 하루 12시간을 채울 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. 택시 안에서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택시 밖에 계산기를 두드린 겁니다. 여기서 보령화 이야기가 뒤집힙니다. 많이 달릴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빠져나가고 떠나기 어려운 사람들만 운전석에 남았습니다. 보령화는 원인이 아니라 빠져나간 자리 위에 남은 흔적이었습니다. 운전석 하나가 비는 순간 회사는 단순히 기사 한 명을 잃는 게 아니었습니다. 그 사람이 매일 채워넣던 돈통 하나가 같이 사라졌습니다. 기사들이 빠져나가자 택시 회사는 더 이상 회사처럼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. 겉으로는 이상했습니다. 장부만 보면 회사 매출은 오히려 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. 손님이 낸 운임 전체가 회사 매출로 잡히니까 택시는 덜 굴러가는데도 숫자 위의 회사는 더 커져 보였습니다. 그런데 차고지에 가보면 완전히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. 회사에 따라 택시가 10대 서 있어도 아침에 실제로 나가는 차는 서너 대뿐이었습니다. 나머지는 손님이 없어서 멈춘 차가 아니었습니다. 굴릴 사람이 없어서 먼지만 쌓이는 타였습니다. 장부 위에서는 회사가 커졌는데 차고지 바닥에서는 택시가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. 더 무서운 건 숫자 위에 덩치가 커진 만큼 세금과 비용은 따라붙고 실제 현금은 말라갔다는 겁니다. 연료비도, 차량 유지비도, 월급제 인력 비용도 한꺼번에 회사를 눌렀습니다. 경기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한 한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택시회사 111곳의 평균 부채 비율은 1000%를 넘었습니다. 자기 돈 10,000원으로 빚 10만 원을 떠안고 버티는 꼴이었습니다. 이건 회사가 힘들다는 말로 끝나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. 차고지에 줄지어선 빈 택시들이 이미 다음 밤에 배차 가능한 택시가 없습니다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. 가까스로 도로에 남은 기사들도 예전처럼 자유롭게 손님을 태울 수는 없었습니다. 예전에는 역 앞에 서 있으면 손님이 보였습니다. 병원 앞, 술집 골목, 터미널 앞에 차를 대면 누군가는 손을 들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순간 손님은 길가에서 사라지고 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밤에 돈 드는 콜도 앱 안에 있었고 급한 손님도 앱 안에 있었고 택시를 잡지 못해 발을 구르는 사람도 길 위가 아니라 휴대폰 화면 안에 있었습니다. 기사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사라진 겁니다. 앱 안으로 들어가면 플랫폼의 룰과 비용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고 앱 밖으로 나오면 손님 자체를 만나기 어려웠습니다. 예전에는 도로가 일터였지만 이제는 앱이 길목이 됐습니다. 택시는 여전히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돈 되는 손님을 만나는 문은 도로가 아니라 휴대폰 화면 안에 생겨버린 겁니다. 법인 택시와 남은 기사들의 문제가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일 때 개인 택시는 더 이상한 덫에 걸려 있었습니다. 법인 택시는 사람이 빠져나가 차가 멈췄지만 개인 택시는 반대로 쉽게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. 개인 택시 번호판은 한때 노후를 지켜줄 자산처럼 보였습니다. 퇴직금에 대출까지 얹어 산 사람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번호판 값이 1억 원을 훌쩍 넘고 지역에 따라 2억 원 안팎까지 올라간 순간 그 번호판은 자산이 아니라 족쇄가 됐습니다. 팔고 나가려 해도 계산이 맞지 않고 버티려 해도 예전만큼 남지 않습니다.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배달로 갔고 새로 들어올 사람은 택시를 계산기에서 지웠습니다. 그런데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더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. 이미 들어간 돈 때문에 움직일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. 법인 택시는 사람이 빠져 멈췄고 개인 택시는 돈이 묶여 멈추지 못했습니다.
여기까지 오면 가장 쉬운 처방이 떠오릅니다. 그럼 돈을 더 넣으면 되지 않을까? 요금을 한 번 더 올리고 지원금을 더 넣으면 다시 굴러가지 않을까?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돈을 더 붓는다고 막히는 구멍이 아닙니다. 무서운 건 이 구조가 누가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스스로 다음 붕괴를 부른다는 겁니다. 택시가 안 잡히면 승객은 앱을 닫고 승객이 줄면 회사는 차를 더 세워둡니다. 차가 멈출수록 새 기사는 더 들어오지 않습니다. 그렇게 하나씩 비어가는 운전석은 결국 누군가의 휴대폰 화면에 같은 문장으로 돌아옵니다. 주변에 배차 가능한 택시가 없습니다. 이 이야기가 남일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는 택시를 매일 타지 않는 사람도 언젠가는 한 번쯤 택시가 꼭 필요한 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. 부모님이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하는 밤, 아이가 늦게 끝나 집에 와야 하는 밤, 술자리가 끝나고 더 이상 버스도 지하철도 없는 밤. 그때 우리는 택시가 당연히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조금 비싸도 오겠지. 호출하면 누군가는 잡히겠지. 그런데 그 밤에 끝내 아무 차도 오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애보류가 아닙니다.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마지막 이동수단이 이미 조용히 비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. 여러분은 최근에 택시가 안 잡혀서 길에 서 있던 적 언제였나요? 그날 화면에 찍힌 요금은 얼마였고 결국 어떻게 돌아가셨나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